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많이 더웠죠?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인문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충남 서령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최진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입 전형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마다 거의 이제 기말고사가 다 마무리됐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고3 학생들은 아마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짓 이렇게 남아있는 기간일 텐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 전략이 이제 세워져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제 입시에서는 이 뜨거운 여름이 아마 이제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큰 어떤 장애물이다라고도 이렇게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 현명하게 이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인문계 논술 전형인데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인문계 논술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수시 모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사실은 논술고사가 지금 이제 7월 중순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9월달 다음 달이면 벌써 건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논술고사가 시작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논술 시험도 목전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논술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함께 선생님하고 세워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떤 원리와 방법이 있을까? 또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혹시 이제 지나가면서 이 방송을 이렇게 본 학생은 고3 학생은 논술에 관심이 있으면 채널을 꼭 고정하시고 보세요. 아마 살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인문계 논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전략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알아보는 그런 순서가 될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전략을 세울 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최저 학력 기준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아무리 논술을 잘 쓰더라도 이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라면은 역시 이제 합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본인의 어떤 능력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대학별로 논술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유형하고 연기가 되는 그런 유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제 그래서 그 유형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논술고사의 일정입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뭐 그 날짜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날짜에 맞게 대학 지원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하고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 크게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도 날짜가 이렇게 겹치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수능 이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일선에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논술 공부를 참 꽤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아쉽게 탈락되는 학생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내가 이 대학의 수능 최저 정도는 지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요, 실제 11월 13일 날 수능 시험 치르는 날에는요 긴장을 하면서 수능 최저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거는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심을 하고요, 대학별로 과연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을 통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저하고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높은 대학은 이제 세계 등급 합이 4가 되죠. 굉장히 높은 경우죠. 이제 이 경우는 1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외대의 이제 특성화 학부인 LD 학부하고 경희대 한의예과, 이화여대 스크랜턴 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개 등급 합 6을 요구하는 대학이 연세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3개 등급 합 5를 요구하는 대학이 고려대인데요. 경영, 정경, 자유전공인데요. 이때 3개 영역은요, 탐구를 제외한 국영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세대 4개 등급 합은 당연히 국수, 영, 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고려대 경영, 정경, 자유전공을 제외한 그런 학과들은요, 4개 영역 중 3개가 각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서강대하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개 등급 합 6인 대학은요, 성균관대하고 중앙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은 2개 등급 합 4개인 대학, 이게 서울의 이제 중의권 대학 정도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대학들이 이제 2개 등급 합 4를 요구하니까요, 2가 나오든지 아니면 1, 3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건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동국대, 한국외대, LD학부는 아까 그 등급이 상당히 높았었죠. 이 LD학부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2개 등급 합 5를 요구하는 대학이 숭실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인해대고, 그 다음에 2개 등급 합 6을 요구하는 대학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등급 합 7인데요. 그러면 1, 6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영역별로 어쨌든 간에 4등급 이내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2개 등급 합 7을 요구하는 대학이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경기대학, 그 다음에 단국대 죽전 캠퍼스, 덕성여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서울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수능에 대한 그 부담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단서는 붙겠죠.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논술 실력이 상당히 이제 우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될 거고요.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요, 논술 전형에서 이 수능 최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수능 최저를 적용할 때요, 이 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만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그런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연세대학 같은 경우, 이화여대 같은 경우, 경희대학 같은 경우, 동국대학 같은 경우, 인하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주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선생님, 글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 성적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이 전국적인 어떤 수준에 들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4개 등급 합 6이라고 그랬죠, 최저가. 근데 이 경우는요, 전국 등수가요 1만 3천 등 정도 돼야 돼요. 누적 비율로 보면 4.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국연합이나 이런 그 시험을 치렀을 때 전국 등수하고 그 다음에 4개 등급을 했을 때 누적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제 그 성적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3개 각 2등급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전국 등수가 2만 8천 등 정도가 되고요. 누적 비율은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확인해 주시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개 각 2등급인데 전국 등수는 4만 7천 등. 누적 비율은 15.2%.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2개 등급 합 4인데요. 5만 3천 등. 17%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본인의 어떤 수능 성적을 통해서 최저학력 기준에 맞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논술의 어떤 유형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 유형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대학마다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전통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런 형태들이 나하고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맞는지, 또는 내가 그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알아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요. 제가 이제 수학에 약해요. 인문계는 이제 수리논술 쪽을 보는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술을 보는 대학을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죠. 아니면 수학에 좀 강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논술을 보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요, 그런 그 대학별로 논술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인문사회 통합 논술이죠. 경희대, 덕성여대, 동국대, 중앙대 인문계열이고요. 한양대 인문계열, 홍익대 같은 그런 학교들이 될 텐데요. 이 경우가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표나 통계, 그림과 같은 자료 해석에 능한 그 학생들은요, 그 인문사회 및 자료 해석 유형의 대학에 지원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죠. 건국대 인문사회 1이나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문계열, 인하대가 이제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 수리 쪽의 어떤 논술이 출제되는 그런 대학들이죠. 건국대 인문사회 2, 그 다음에 고려대, 숭실대 경상, 연세대, 이화여대 인문2,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같은 경우는요, 인문사회 및 그 논리 쪽에서 이제 수리와 연관된 그런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하고 이제 수리 영역도 들어가지만 제시문으로 영어 지문이 하나 나오는 그런 대학의 같은 경우는 경희대 사회계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및 영어인데요. 이건 무슨 뭐 영어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시문을 영어로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대개 이제 하나나 2개 정도를 영어로 주는데요. 영어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아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화여대 인문 1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유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논술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본인이 자신 있는 유형을 생각해서 그 유형과 연관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논술고사가 치러지는 일정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올해는 이제 수능시험이 11월 13일 날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치러지는 논술대학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이후에 치러지는 그런 대학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럼 논술 시험을 가능하면 수능 이후에 끝나고서 모두 다 함께 치르면 어떻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학이 처한 입장과 상황, 그런데 대학도 여러분들이 논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듯이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치열한 두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수능 이전과 이후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죠.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 요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수능 이전에, 이제 11월 13일 이전에 치러지는 논술 전형 대학이 있고요.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 전형 대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치러지는 대학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논술 전형의 원서를 지원하면은 경쟁률이 나올 텐데 그 경쟁률에서 실제 시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고 그러죠. 이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가요, 수능 이전에 논술 전형을 치르는 그 대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질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수능 이전에 수능 시험에 어느 정도 이제 지장을 받으면서까지도 논술 전형을 치르겠다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르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냈으면은 실제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참여를 한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능 이후의 경우에는요, 요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원서는 냈지만은 수능 시험의 어떤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논술 시험에 응시하느냐 안느냐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난 경쟁률보다는 실제로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유가 바로 무엇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요, 바로 수능 최저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얘기는 수능 이전에 이런 그 시간을 말하자면 귀한 시간이잖아요.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시험을 치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학생들은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겠죠. 최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능 이후에 그 지원하려는 학생들은요, 수능 체제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 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확신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능 시험을 한번 치러보고서 가채점을 해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시험에 참가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굳이 시험에 참가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수능 이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은, 수능 이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논술 준비도요, 수능 이전에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그 준비가 상당히 좀 철저하게 아주 꾸준히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일 텐데, 수능 이후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서 일정 정도 남는 기간의 어떤 여유를 통해서 그 기간에 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은 논술보다는 비교적 수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경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이전에 지원할 것이냐, 수능 이후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체제 학력, 그 다음에 논술을 준비해 온 과정, 또 논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같이 한번 이 수능 이전에 치르는 대학하고 수능 이후에 치르는 대학의 일정을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능 이전에 치르는 대학은 9월 27일 날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27일 날은 한양대 한국항공대가요, 올해 논술을 가장 빨리 실시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양대와 한국항공대의 경우는요, 경영학 모집 단위가 시험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지원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9월 28일 같은 경우는 건국대만 논술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겹치는 학교가 없고요. 이어서요 10월 4일에는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 가운데서요 동국대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이 두 학교의 국어국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등 4개 모집 단위에 대해서 실시하는 논술고사가 겹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10월 4일 오후에는요 동국대, 한양대, 에리카에 이어서요 연세대가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들 세 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에 해당하는 그런 전공의 경우에는요 논술 시각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에는 상경계열 전공이 또 겹치고요 동국대와 연세대는 정치, 외교, 행정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등의 모집 단위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은요 홍익대와 카톨릭대에서 오전에 논술고사가 실시되는데요. 두 학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가 겹치기 때문에 한 곳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10월 19일은요. 경기대에서만 논술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11월 15일인데요. 이 경우는 수능 이후가 되겠죠. 수능 이후에 13일 날 끝나고 바로 이튿날이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치러지는 논술고사 전형이 되겠죠. 인하대학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경우 경영학 전공이 같은 시각에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하고 성균관대와 인하대의 경우 교육학과 일정이 또 겹칩니다. 여기에 서울여대하고 숭실대의 일정이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데 추후에 공지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11월 15일 오후는요. 성균관대, 인하대, 경희대 논술이 진행되고요. 성균관대는 사회과학 계열, 경영,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모집 단위, 또 인하대는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등의 어떤 모집 단위가 이렇게 이제 경희대의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모집 단위하고 국제 캠퍼스의 건축학과, 외국어대학, 체육대학 모집 단위의 그 논술고사가 실시되는데요. 성균관대와 인하대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하대와 경희대는요 문과대학의 시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11월 22일 날의 경우에는요, 오전에 경북대하고 광운대의 영문, 불문, 동문 전공이 겹치고요. 한국외대와 강원대는 영문에 해당하는 전공이 겹칩니다. 오후에는 한국외대, 부산대의 경영학, 경제학, 국제통상학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하고요. 논술 일정이 겹치고요. 이날 덕성여대하고 중앙대가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두 학교의 일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데 변수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제 이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마지막 그 날짜인데요.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외대와 이화여대 사범대학의 논술 일정이 겹치고요. 오후에는 외대 서울 캠퍼스하고 고려대의 경우 일본어 전공이 겹치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와 고려대의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전공이 전공하고요. 철학과 사학과가 겹칩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요. 고려대 문과대학이나 사범대의 시험이 끝나는 시각이 오후 3시 30분이기 때문에요.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이라든지요. 경영학부에 아마 이동거리를 계산하면은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여러분들 2015 논술 전형의 특징 및 기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앞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 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략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과정,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두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논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풀어볼게요. 이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술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시문이 있고요. 그죠?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죠. 자, 요 세 가지로 이제 돼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논제부터 먼저 언제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논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요. 출제자의 어떤 의도예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의 어떤 의도거든요. 이 의도가 어떤 의도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유의사항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유의사항이 될 텐데요. 이 유의사항은요, 이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서요, 그 의도를 어떤 방향에서 지켜달라라는 어떤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도대로 글을 써주되 이 조건을 맞춰서 써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논제 확인하고 유의사항 확인했으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제시문이에요. 이 제시문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범위예요.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대로 답안을 써주되 이 조건을 지키는데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면 논술의 어떤 논제라는 부분은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묻는 거니까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논제는 선생님은 대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봐요. 묻는 질문에 따라서. 이제 첫째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우선 요약형으로, 요약형 논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요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짧게 압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짧게 압축하라는 얘기예요. 지문 하나를 짧게 압축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생님은 그 의미를 단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문 2개를 주고 요약하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수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짧게 요약하라는 거 외에 또 설명형이 있어요. 설명형.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알기 쉽게 풀어서 서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설명형. 이 설명형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해설을 하라는 해설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말하자면 어떤 결론을 지으라라는 어떤 해결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설과 해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이제 평가형이다. 이게 평가형이 있습니다. 평가라는 건 뭐예요? 꼼꼼히 그 가치를 따져보는 걸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평가형에는 또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형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박형. 논박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평가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그 유형은 대안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형인데요. 이 대안은 말 그대로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유형이 대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안형 같은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제시형이 있고,
대안을 찾되 수험생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서술하라는 이 자유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요약하라, 설명하라, 평가하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지문 하나를 가지고 하느냐, 두 개를 가지고 하느냐, 이건 풀어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결론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꼼꼼히 따져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이렇게 논제의 유형은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논제의 유형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봐야 될까요? 실제로 논술 문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거예요. 해결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 하면요. 우선 가장 먼저 해결하는 순서는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 그 다음에 설정, 파악,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이제 선생님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설정한 다음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가공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이렇게 아는데, 설파적가. 선생님은 이게 안 잊어먹어요. 왜 어떻게 외우냐면, 설마적가 이렇게 외워요. 설마적가.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적가야?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거든요. 설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논제를 보면은 그 논제를 통해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설정이라 이런 얘기예요. 2015학년도 성균관대에서 지난번에 치렀던 모의고사 논술 문제에서 문제 2번의 논제를 선생님이 한번 칠판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래 자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지문 가의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를 비판하시오.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성균관대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논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언제나 설정을 할 때는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나눠서 생각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what으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아래 자료가 뭐예요? what이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해석하라는 얘기죠. how.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해설을 바탕으로 이랬어요. 해석을 한다 했는데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요구 조건이죠. requirement죠. 요구사항, requirement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문가의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또 what이 되겠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하라 했죠? how. 자, 아까 선생님이 유형을 얘기한 적 있죠? 해석하는 건 설명형이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건 논박형이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해설형하고 그러니까 평가형 두 가지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자, 아래 자료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서술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 요구사항을 통해서 지문가의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가 뭐예요? 그 한 가지를 써야 되겠죠. 그게 세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이 네 번째가 돼야 되겠죠. 그럼 글을 서술하는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논리라는 게 뭡니까? 논리라는 게 이치에 맞는 건데 그 이치에 맞는 것은 논술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써주는 게 논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논지에 들어있잖아요. 논지에서 쓰라는 대로 그대로 써줘야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출제자가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채점을 할 때도 여기에 맞게끔 예시 답안을 만들어 놓고 채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설정을 한다라는 부분,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이 첫 번째 과정 설정,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언제나 핫과 하우로 나눠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설정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악이잖아요. 파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요거는 방향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제시문을 읽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시문을 읽고요. 그 제시문은 그런데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시문을 그냥 가, 나, 다, 라 제시문을 줬다 하면 이 제시문을 아무렇게나 갖다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 제시문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주제,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키워드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대학에서 논술 주제, 키워드는 생명윤리에 대해서 합시다. 이번에 키워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알고서 제시문을 읽으면은, 이거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가는 이런 입장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선요, 논제를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의외로요, 논제 자체에 키워드가 나와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 하단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요, 이 성균관대학교 논술 고사, 모의고사 문제 있죠. 모의고사 문제에서 지금 화면의 하단에 제 밑으로 이렇게 쭉 보이고 있죠. 제시문 1에서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은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위해.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고맙게도 이렇게 홑다운표로 해서 세계화라고 돼 있죠. 세계화에 대한 그 입장이 제시문 1에서부터 5까지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측면은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긍정적인 입장이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 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 기술 정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세계화라는 어떤 그 논제에서 키워드를 알았다라면은 궁극적으로 그 세계화와 연관된 각각의 관점이 제시문 속에 들어있겠다, 자료 속에 들어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고맙게도 논제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요, 좋을 텐데, 논제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제시문을 보세요. 첫 번째 제시문을 보고 두 번째 제시문을 보는데, 첫 번째 제시문의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두 번째 제시문의 첫 문장만 보면요, 그야말로 키워드가 뭐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그 화면 속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해 건국대 논술 문제예요. 자, 제시문 가의 첫 문장에 언어의 부재가 곧 사고의 부재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러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끝 문장은 따라서 생각하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를 언어 없이 사고가 수행하는 사례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이 붉은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언어라는 문제하고 사고, 언어 사고. 두 번째 제시문의 첫 문장을 보면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죠? 그럼 자, 이렇게 보시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언어하고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어. 자,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언어잖아요? 생각하는 게 사고잖아요? 그러면은 언어하고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느냐? 생각을 할 때 언어가 있어야 생각이 되느냐? 아니면은 생각 자체는 언어가 없이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문의 첫 번째 제시문의 첫 문장, 끝 문장, 두 번째 제시문의 첫 문장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키워드를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제시문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시문이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다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라는 언어의 통제를 통해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소설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논제를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논제를 보시면요. 자,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에 제시된 측정 결과를 분석하시오. 그러면 다에 제시된 측정 결과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냐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냐의 관점에서 결과를 꼼꼼하게 따져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 사임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설하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장을 비교를 하겠으니까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라에 나오는 인물, 사임은 언어가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견해는 그건 맞는 얘기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리해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할 얘기는 참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너무 길게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얘기들을 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뭐냐면요. 교과서예요. 교과서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대학별로 요즘은 논술을 출제할 때요. 반드시 고등학교 교과서를 놓고 출제를 합니다.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논술이 어떤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준비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교과서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거의 다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요. 주로 교과서 중에서도 사회문화 교과서가 이게 논술의 보고예요. 그 다음에 수리 쪽과 연관된 교과서는 바로 뭐냐면 경제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논술을 출제할 때 EBS 교재를 학생들이 수능 때문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EBS 교재까지도 갖다 놓고서 거기 있는 내용까지도 담아서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균관대학이 요번에 봤던 논술 모의고사의 주제가 뭐였어요? 바로 그거였죠? 세계화였죠? 그 세계화와 관련된 교과서를 제가 선생님이 한번 스캔을 해와 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의 내용은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문화의 세계화 방안 이래서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스캔해 온 거예요. 문화의 세계화는요, 성균관대 지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EBS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EBS 교재에도 똑같이 세계화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문이 성균관대 논술고사의 지문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과서, 특히 이제 사회문화 교과서, 또 수리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제 교과서, 그 다음에 EBS 교재 공부하는데 수능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사탐 영역 공부할 때는 논술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여름방에 꼭 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학,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하고요.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고사 문제는요, 최근 3년치는 꼭 풀어봐야 되고요. 모의고사는 이미 이제 대부분 대학이 치렀지만은 지금도 치르는 대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되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대학에서 해설을 해놓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까지도 정리가 돼 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그 답안을 원본으로 스캔해서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출제했던 교수님이 해설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은 대학도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문제, 또 해설, 그 다음에 예시답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라고 있죠. 그 동영상 강의도 그 안에 제시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요. 방학 중에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이 금쪽 같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기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2015 인문계 논술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논술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쉽지 않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날씨도 무덥고 이럴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극복해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대학에 아마 성큼 다가서는 그런 이번 여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요. 건강한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전하신다면 꼭 원하는 성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은요, 선생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여러분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